이 이제 실제 현강으로는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동영상 강의로 마지막 고백 파이널 신청해 볼게요. 진행해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021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였습니다.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셨던 친구들은 무슨 내용인지 어떤 선택지들이 정답으로 나왔었는지 기억했죠. 이제 제 교재 이제 양의에 보면은 이제 산상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두 개로 제가 집어줬었던 것들이 있는데, 먼저 수미상관의 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두 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게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조지훈 산상의 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을 시에서 저는 이 부분으로 봤습니다.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맨 처음에 이제 화자가 과거에 산마루에 올랐을 때 무엇 때문에 울어왔었는지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는 다시 산마루에 올랐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이유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해석해볼게요. 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서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면서 울어왔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 회상의 상황이네요. 자신이 울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아, 시간이 흘렀죠.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자,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미지만 보고 의미를 생각하는 건 금물이지만 사늘한 가슴에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뭔가 상황이 밤과는 변했구나. 이 정도의 생각까지는 충분히 상황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즉 밤처럼 느껴지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꽃다운 하늘이래요. 확실히 완전히 부정적인 부분에서 울고 있었을 때 긍정적인 상황으로 뭔가가 바뀌었네요.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 자, 이제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는 나래 떨던 새별한테도 숨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은, 즉 아침이 돼서 보이는 그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계속 참 좋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는다. 자, 그래서 어떤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는다는 건 부정적인 현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기 때문에 하는 행동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를 부르고, 계속 좋은 거 나오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할만한 부분이에요. 시를 제대로 해석해 나가고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향기로운 애를 사양하라고 나와요. 왜 사양하라고 나오지?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었어야 돼요.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면서 내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이 화자는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아직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네요. 아직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전보다 좋아진 건 확실하지만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정도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양하라. 아직은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길 때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 당연히 쌀이순을 사양하라는, 즉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지금 같은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관념을 함축해 놓은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수미상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고, 해당 당시 정답 선택지가 4번이었는데 향기로운 쌀이 쓰는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만족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향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답으로 나와서 제가 완전히 문제까지 적중했었던 문제입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도 가가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명령형 어조를 활용해서 대상, 이 가상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그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선택지가 역시 정답 선택지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저는 이 출제원리라는 건 이거예요. 수미상관의 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연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 출제원리와 역시 주제의식을 함축하는 문장을 통해 정답 선택지를 출제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평가원의 출제원리가 이번 수능에 만약에 발휘가 된다면, 즉 올해 6월 평가원 산상의 노래에서 평가원이 보여줬었던 출제원리를 다시 재탕시킬 수 있다면 이 작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비와 철조망이에요. 자, 나비와 철조망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목을 보고, 자, 나비가 있고 철조망이 있네요.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강과 산을 넘어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선역하려는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딱 봐도 나비가 뭔가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나비가 날고 있는 상황이구나, 시간대가 저녁이다 정도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쳐있구나,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 이 거리가 문학에 나오면 항상 좀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넘어야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오늘도 겨우 무사히 지친 날개를 이끌고 비행하고 있는 나비의 모습을 어떤 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진 바람이 분다. 나비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네요. 모지니까.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나비는 현재 싸우고 있죠. 비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뭐가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가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시적 화자는 나비가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나비는 고향의 꽃밭에 의지해서 비행한다는 거예요. 즉 나비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고향의 꽃밭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연입니다. 고향에 대한 이 기억이 지금 나비가 이렇게 힘들지만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주는 어떤 힘이 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피해 젖을 대로 날개는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가고 몸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다. 나비가 이렇게 처절하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었다 정도의 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나비가 있는 곳은 아직도 싸늘한 적지다.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죠. 벽이다.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만 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람은 다시 불고 얼마쯤 나르면 아방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앉길. 자, 이 표현 굉장히 주의해줘야 되는데요. 나비와 철조망, 이번엔 철조망이네요. 나비는 현재 철조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고, 이것이 따스하면서 슬프다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수능에 출제되면 이 파트는 나올 겁니다. 자, 이 역설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연계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알아두세요. 연계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특히 현대시 연계는 보기가 시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표현 혹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기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나비와 철조망이 분단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굳이 보기를 통해서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연계 작품의 경우에는 작년에 바람이 불어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 작품이었었던 이제 이육사의 2019년 출생기 같은 경우도 역시 알려주지 않았었죠. 그리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표현상의 공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주제의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보기를 현대시가 요즘 잘 내주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비연계 현대시라면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에서 이제 새가 현대인의 알레고리라는 내용의 보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따시하고 슬픈의 역설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드시 상황적으로 풀어내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좀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보기가 주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상황 자체를 담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즉 나비에게 철조망이 따스하고 슬픈 이유는 왜 따스한가? 거기까지의 목적, 거기까지 가는 게 현재 당장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왜 슬픈가?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면서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산상의 노래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 두 가지 꽃밭이라는 시어입니다. 시어 때문입니다. 수능은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거나 같아 보이는 대상의 정확하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출제하는 걸 아주 즐기는 시험입니다. 꽃밭이라는 동일한 시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첫 번째 나온 꽃밭은 나비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여기다 쓸게요. 꽃밭이 고향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가고자 하는 곳에 계속해서 비행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마지막 꽃밭, 마지막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이라고 쓸게요. 마지막 꽃밭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남과 북의 어떤 대립이 해소된 상태를 의미하겠죠. 반영문적으로 읽으면. 바로 이 파트가 정답 선택지로 활용되지 않을까.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에서 수미상관의 같은 산마루라는 공간이 시간에 따라서 가지는 의미가 달랐었던 것을 물어본 것처럼, 이번 수능에는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시를 통해서 꽃밭이라는 시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고향과 관련돼 있는 꽃밭, 즉 시어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와 나는 하나씩 풀어볼게요. 나는 제가 생각해본 그 비연계 작품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가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의 달성이 쉽지만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이 역설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를 풀어봐야 되겠지만.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향의 꽃밭과 마지막 꽃밭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저는 이제 적절한 선택지 하나씩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A는 대상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B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다. 뭐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어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보기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가 어떤 고향의 이미지나 즉 과거의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향인 마지막이라는 말과 연결돼 있다. 이런 쪽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두고 수능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4번 보기 같은 것들 작년 수능 바람이 불어에서 나왔었던 이제 공기와 바람의 기능, 역할, 시적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약간 생각해 보면서 만든 문제인데요. 이미지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다. 때문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를 때 같은 이미지라도 전혀 다른 시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실 문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 써져 있는 보기인데 보면 뭐 이런 선택지는 굉장히 적절하게 나올 거예요. 가슴 타르는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제 대상의 소망이 그만큼 간절한 것임을 나타낸다. 뭐 당연히 적절하겠죠. 가의 피비린내는 대상이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겪은 어려움을 후각적으로 나타내는군. 당연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겪은 어려움이 이렇게 관념이 구체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의 철조망은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바라는 가치를 이루거나 도달하는 것이 어려움을 철조망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철조망이 사실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이제 반영론적으로 어떤 상징을 하고 있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분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연계 작품에서 잘 안 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더 고급하게 선택지를 풀어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주제의식과 이런 고향의 꽃밭과 어떤 역설법에 대한 출제 원리가 숨어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연계 체감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양심의 금속성이라는 작품은 김현승 시인의 플라토너스가 최근 이제 18년도 9월달 평가원에 나왔었는데요. 이 작품이 좀 만약에 나비와 철조망이 나온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뇌피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이게 나온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은 아니고 만약에 나비와 철조망과 어울릴 만한 좀 유명한 시인의 이제 그런 작품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김현승 시인의 양심의 금속성이라는 시를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시는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한 작품만 연계를 하고 있는데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 이번 수능 특강에 있거든요. 이번 수능 특강에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작가 연계, 하나가 이제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런 역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 즉 주제의식의 공유라기보다는 2020년이나 2019년의 어떤 출제 트렌드는 주제의식의 공유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의 공유 이런 것들을 좀 자꾸 키워드로 주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따스하고 슬픈이라는 역설법을 같이 공유하면서 철조망과 어떤 이미지적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 금속이라는 시어가 나와 있는 이 시를 생각해봤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나비와 철조망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출제 포인트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수업했었던 한강에서 수업했었던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나비와 철조망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출제를 강력하게 예상하는 마지막 세 작품 중에 하나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극복하고 나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거에 그 극복이 단순하게 맹목적 의지의 표출로 형상화되는 작품보다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주는 개연적인 이유 즉 이게 뭘까요? 그게 형상화된 작품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희망을 잃게 해주지 않는 개연적인 이유 이제 고향의 꽃밭이 되겠죠. 그냥 참고하시라고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라고 제가 써준 겁니다. 자, 이건 제가 현강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나비와 철조망이 출제될 가능성이 왜 있느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올해는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고 지금 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하는 정권입니다. 그쵸?
이 70년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EBS에서 분단의 아픔에 대해 다룬 작품은 나비와 철조망 그리고 구상의 초토의 씨가 있죠. 초토의 씨도 작품성 자체는 뛰어나요. 근데 출제 포인트로 잡을 만한 소재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인식 정도, 즉 죽음 덕분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뭐 이렇게 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인식 정도가 초토의 씨에서 꼭 출제할 만한 개념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죽음을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 주요된 작품이 수능에 나오기는 좀 적합하지 않거든요. 초토의 씨를 낸다. 굳이 평권 교수님들께서 이런 좀 교훈적, 물론 교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우울한 소재들을 굳이 이렇게 꼭 죽음과 같은 키워드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를 놔두고 굳이 초토의 시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비와 철조망이 좀 최우선적으로 잡힌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천상의 노래에서 사용한 출제 포인트를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평가원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검증된 작품들을 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매년 한두 작품 정도는 좀 의외의 작품을 출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그 지점이 현대시라면 나비와 절조망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7년 개정교과 이후 수능에 나왔었던 작가들을 얘기해 볼게요. 김수영, 이제 뭐가 나왔죠? 그 구름의 파수병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8년에 이육사가 나왔습니다. 강 건너간 노래라고 나왔죠. 물론 이제 이때 정지용 시인도 나왔지만 저는 EBS에 연계된 작품 작가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19년도에는 김춘수라는 작가가 나왔는데요. 네, 시작 아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치원의 이제 작품도 나왔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윤동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21년이에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라인업 네임드죠. 너무 네임드예요. 너무 네임드. 근데 소설 볼게요. 자, 현대소설 박경리의 희장과 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나왔습니다. 2019년 이때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나왔죠. 2020년 이제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 나왔어요. 물론 박경리 작가나 이문구 작가 그리고 박태원 작가도 어느 정도 네임드라고 부를 수 있는 작가인 거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문구 작가는 이제 박경리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시고요. 이제 이문구 작가께서도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도 우리 동네 이시라는 게 나왔었는데 저는 뺐어요. 출제 예상에서. 아무튼 좀 유명하신 이제 박태원 작가도 말해 못해 굉장히 유명한 작가신데요. 김소진 작가는 이제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 자체는 어느 정도 유명할 수 있지만 사실 수능 출제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상 못했어요. 김소진 작가가 이제 수능에 나올 거다라고 거의 극소수의 선생님들께서 살짝 언급하신 다음에 이제 적중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대단하신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딱 10작품에서 20작품 정도를 최종 예상을 하는데 그 안에 없었어요. 자, 2년 연속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현대소설을 출제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현대소설은 작년에 김소진 작가를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동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이름값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EBS에 나올 정도의 작가분이시면 다들 문학성을 굉장히 이제 좋게 인정받으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김수영, 이육사, 김춘수, 윤동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한 작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제 예상이 맞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박동호 작가의 나비와 철조망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요 제가 애들한테 써준 건데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잠깐 멈춤해 보시고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작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2020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하늘과 돌멩이라는 오규원 시인의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혀서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공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그만 읽을게요. 자, 세 문장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보기에 써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 탐구해보자. 정답 선택지에 대한 해설만 하고 바로 갈게요. 지금은 연계 예측을 하고 있는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 어표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어표. 누가 어표 있나요? 담쟁이 덩굴이 공기에 엎혀 있죠. 엎이어 있죠. 자, 공기가 담쟁이 덩굴을 업어주는 존재입니다. 담쟁이 덩굴은 쉽게 얘기해서 캐리받는 존재죠. 근데 왜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죠?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써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답이 나왔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6월 평가원에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이 시가 출제됐을 때 이거는 어떤 좀 힌트다. 새로운 출제 포인트를 미리 평가원에서 제시해 주는 거구나 라고 느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를 굳이 출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를 출제했다는 거는 무조건 이 서술어를 가지고 기존과 다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의 인식을, 화자의 인식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언제? 6월 평가원이 살짝 잊혀질 만큼, 물론 잊혀지진 않지만 학생들의 기억에서 살짝 그 강렬함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별거 아니었었던 문제였어 하고 지나갔었던 그 타이밍, 올해 수능이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 원리가 사용될 만한 가장 강력한 출제 예상 두 번째 작품은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입니다. 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화자의 상황 제목을 보고 생각해 보죠. 등꽃 아래 있는 상황이죠. 자, 자연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자연물을 보고 있다면 자연물을 보고 나서 뭐가 생기죠? 어떤 정서가 생기죠. 그 정서, 왜 자연물의 어떤 모습,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마음이 지금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에 길에 서서 보면은 가닥가닥 꼬여 넝굴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그냥 등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이 사람의 인식은 아주 평범한 자연 현상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모습과 이미지라고 그랬죠? 얘네요, 얘. 가닥가닥 꼬여서 넝쿨져 뻗는 거, 꼬여있는 나무의 모습이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여기 딱 읽는 순간 이 꼬여가 여기선 뭐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반반씩 꼬여있다, 가닥가닥 이렇게 줄기가 꼬여있는 모습,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 같은 불빛이 흔들리던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들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흐르기 시작한 거, 이렇게 꼬여있는 것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은 등꽃송이를 보고 난 후부터다. 화자는요, 등꽃송이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식의 변화에서 그전에는 철없이 주걱주걱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반반씩 슬픔과 기쁨이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큰 등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화자는요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쵸? 시를 읽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자연물이 꼬여있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꼬이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꼬이는 곳에 위에서 등꽃송이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저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 꼬여있는 것이 당연한 어떤 과정 같은 거구나. 즉 내 인생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쁨과 슬픔들이 꼬여가는 나의 삶이다. 너와 내가 지금 꼬여가는 어떤 갈등 상황이나 즉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꼬임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꽃을 피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지 않겠느냐. 큰 동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자연스러운 당연한 공존의 과정이지 않겠느냐. 즉 싫어할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조화로운 인식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성찰을 깨달은 겁니다.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어떤 조화에 대한 인식을 얻어낸 거죠. 자연물을 통해서. 그렇죠.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저는 이 문장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선택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등꽃 아래서가 출제되면 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출제 원리를 공유하면서 2020년 6월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공유하면서 2021년 6월 평가원의 출제 원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이해하나요? 또 구름이 내 머리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구름이 내 머리 평발을 도대체 왜 밟습니까? 서술어를 고정관념을 버리고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서술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입장에서 보면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평발을 밟고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름이 지나갈 때 내 머리 위에 있는 어떤 무엇을 밟고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 위에 구름이 떠간다 라고 얘기하죠. 즉 떠간다. 떠간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구름이 위에 지나간다, 떠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구름이 나게 아니라 내 머리 평발을 어쨌든 간에요. 구름 입장에서 뭔가를 밟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 남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깨달았으니까요. 깨달았으니까. 등꽃 나무를 보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조화로운 상대와의 꼬임을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인생의 자연스러운 조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단순한 상황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택지 볼게요. 구름이 밟고 가나 보다 같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서술어를 활용해요. 깨달음을 얻은 후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겠죠. 저는 이 출제 원리가 올해 수능에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송수건 시인의 등꽃 아래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이 부분에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작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 시인의 작품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하다. 왜 이래? 자, 그중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돌할 경우에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서술어, 밟고 가다겠죠.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다를 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제가 너무 급하게 쓰느라 사실 좋은 문장으로 못 써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다를 때, 이미 깨달은 인식,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구나. 자, 잠시만요. 인식 자체가 다를 때 이해될 수 있는 문장, 즉 구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왜 이렇게 써놨지? 라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자신의 문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써놨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학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수건 시인의 작품은 2010년도 언어 영역에 출제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종종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도 초반 언어 영역 시절 출제됐던 작품 작가를 재등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즘 그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시인이 몇 년 전 별세하시기도 했고요. 2016년에 별세하신 15년인가? 아무튼 그때쯤 별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가 딱 내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EBS 그 분석 교재인 양의에도 썼는데요. 불교적 색채를 가진 시들이 대부분 문장이 줄줄줄줄 이어져 있죠.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철없이 그거부터다. 이 문장이 줄줄줄줄 이어져 있어요. 문장이 안 끝나고. 아무튼 다시 내려가면, 자, 뭔 뜻인지 핵심을 빠르게 잡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시도 그렇다. 읽고 나면 별로 안 어려운데 생각 없이 텍스트만 읽으면 꼬일 수 있는 작품이죠. 평가원이 이런 걸 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별로 사실은 어렵지 않지만 대충 풀다 보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작품, 평가원이 매력적으로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붕우 시인과 송수건 시인 모두 사실 김수영, 이육사, 이제 김춘수, 윤동주 라인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알려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라인업이 출제된다면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상당히 유명한 작가를 만약에 고집하실 경우에 이제 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올해 일제강점, 그러니까 한국 현대문학은 뭐 분류에 따라서 더 깊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전쟁 혹은 전후의 문학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올해 둘 다 예를 들어서 즉 현대 운문과 현대 산문이 둘 다 이쪽에서 나올 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거의. 일제강점기 파트가 최소한 하나는 나올 거예요.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전후에서만 두 개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일제강점기에서만 두 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아무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제 생각에 전쟁 혹은 전후의 문학과 일제강점기 문학이 균형 잡히게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현대소설 라인업 중에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풍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대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문학적 가치가 높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빵빵한 라인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대시에서도 일제강점기를 둘 다 내겠냐는 거예요. 올해 그래도 이 6.25 70주년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낸다고 생각하면은 현대시가 일제강점기 쪽이 아니라 그 이후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소설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문학을 다 제껴놓기가 출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서 박붕우 시인과 송수건 시인의 작품 두 개 다 일제강점기와는 관련이 없는 작품이죠. 나머지 하나는 혹시 몰라서 일제강점기 상황의 문학작품을 생각해서 총 3작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송수건 시인의 등꽃 아래서로 돌아오면, 자, 이제 뭐 이것들은 지금 제가 3번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텍스트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진행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봉호 시인이나 뭐 이제 송수건 시인이나 이런 시인들 말고 진짜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들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라인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올해도 제일 유명한 시인들 중에서 내겠다 라고 하면요, 올해 EBS에서 그런 라인업으로 손꼽힐 만한 분들을 몇 분 이야기하면, 먼저 정지용 시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용운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 시인이 있고요, 김소월 시인이 있습니다. 조지훈 시인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신동엽 시인, 뭐 이제 신석정 시인, 뭐 유명하신 분들 많지만 저는 이게 4분 정도를 좁혀봤습니다. 자, 정지용 시인은 2018년도 9월 평가원에 달이라는 작품으로 최근에 나오셨는데, 평가원 사실 18년도 9월에 나왔다고 수능에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 차이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딴 거보다 이 춘설이라는 작품이 수능 특강 제일 첫 페이지에 있거든요. 수능 특강 딱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대시예요. 저는 이런 현대시가, 즉 수능 특강 제일 먼저 나온 현대시가 수능에 출제된 거를 아직 제 경력상에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수능 특강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작품은 출제가 안 됐었어요. 춘설이 안 좋은 작품이다, 뭐 정지용이 출제되지 않을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정지용 시인은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된 시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어떤 이중적인 인식 정도로 나올 건데요, 그거 하나 내자고 올해 굉장히 유력하게 뽑힐 만한, 방금 제가 이전에 얘기했었던 나비와 철조망이나 등꽃 아래서를 모두 제치고 선정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지용 시인은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자, 한용운 시인은 2010년 수능에 나왔어요. 2009년인가? 뭐 아무튼 그때 언어 영역, 2010년이 송승헌 시인이니까 2009년이겠네요. 둘이 같이 나왔나? 아무튼 한용운 시인은 2000년도 후반대에 언어 영역대 출제되셨던 그런 유력한 분이죠. 근데 저는 한용운 시인도 아니라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 너무 쉬워요. 한용운을 재등장시킬 정도면 수의 비밀이 아니라 조금 더 한용운 시인의, 물론 수의 비밀도 어떤 한용운 시인 특유의 이제 문체나 어떤 역설적인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지만,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용운 시인을 등장시키기에는 조금 약간 2%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용운 시인도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석 시인은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던 굉장히 유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수능에 나온 지 너무 오래되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흰 바람벽이 있어, 이 작품은 백석 시인의 작품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네임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즉 백석을 좋아하시는 출제위원께서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셨다면 수능 완성에 흰바람벽이 있어 같은 걸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낼만하지 않나, 흰바람벽이라는 어떤 성찰의 매개체를 가지고 출제할 만하지 않나. 수능 정말 성찰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성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흰바람벽이 있어 정말 출제할 만하게 정말 거의 완벽하게 좋은 소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예비시행 백석의 수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예비시행을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이번 수능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즉 겹치는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예비시행 문제를 평가원에서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그걸 공부하고 백석에 대한 어떤 공부도 했었는데 또 백석을 낸다.
저는 그게 약간 찜찜했어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제끼기에는 흰바람 벽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출제하기 좋은 작품이라서 사실 아직도 마지막 글을 좀 망설이고 싶어요. 제가 현대시가 제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었다 라고 하면 정말 망설임 없이 흰바람 벽이 있어는 최종 내 작품 중에 하나로 속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예비 시행 때문에 제 현강 친구들한테는 흰바람 벽이 있어에 대한 다양한 수업과 다양한 이제 문제풀이나 출제 예상 가능한 어떤 선택지들 유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최종적인 제가 작년에는 12작품 뽑았고 올해는 11작품 뽑았는데요. 아무튼 최종적인 11작품에서는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모정도 너무 미련이 남는 시인입니다. 자, 최종적인 픽은 김소월 시인입니다. 저는 올해 유명한 누가 봐도 너무 유명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최고 네임드 수준의 시인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네 분 중에 김소월 시인이지 않나. 물론 이제 청록파의 이제 박목월 시인도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데요. 김소월 시인과 박목월 시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윤서월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로 이번에 승특강에 나오셨는데 저는 윤서월을 내느니 박목월은 윤서월로 물론 박목월 시인의 가장 중요한 스타일이 잘 살아있는 시기는 한데 윤서월을 내느니 그 출제 원리를 사용할 거면 김소월 시인을 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유명한 작가로 나온다면 김소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하죠.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하다.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리듬이 어떤 분류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글이었네요.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준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 어점은 이제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대충 그런 규율을 따른다. 자, 문학 개념화 시간에 얘기하는데 규율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될 강제성이 있는 규율 같은 것은 없는 대신에 말소리, 휴지, 고전시가였던 쉼표,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컸었죠.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해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와 같은 3음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내와 같은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인으로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우로 물러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돼 친숙하지만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돼서 친숙하대요.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왜 이렇게 돼 있어?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면 우리가 친숙하게 느낀다고 그 방향을 정해주신 거죠.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서 낯설다. 우리는 앞에 애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에 애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참 예쁘게 문장을 쓰셨네요. 뭐라고요? 자, 한국의 현대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뭘 통해서? 리듬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고전 시가 리듬의 계승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계승하고 있는 좌표 김소월입니다. 가장 적게 계승하고 있는 작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문을 이게 이제 사실 보기로 나오진 않고 제가 보기 형식으로 학생들한테는 제공을 해줬는데 보기로 나오진 않았고 이제 제시문으로 나왔어요. 지문과 함께 섞여있는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었던 글인데 이런 글을 줬는데 지문에는 김소월 시인도 이상 시인도 없었어요. 전혀 다른 시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올해 평가원 교수님들이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을 출제하고 싶지 않으실까 하는 이야기를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김소월 시인의 시 님의 노래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희 수능 특강 우문문학 중에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님의 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꽤 중요 작품이라 생각한다. 김소월 시인 특유의 존재의식 한해정서는 풀어내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등장할 수 있지만 김소월 시인이 가진 전통적 율격을 활용할 문제는 사실 율격? 어쨌든 전통적 리듬 정도로 생각할게요. 만만치 않은 문제로 구성될 수 있다. 만약에 올해 수능이 현대시, 고전시가 형태의 복합 지문을 가져간다면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리듬, 율격의 공통 차이점에 대한 출제가 있을 수 있고 김소월의 작품들은 그런 출제 방향에서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가진다. 올해 수능 완성이 나오기 전에 제가 만들었었던 교재인 수능 특강 분석서에 제가 써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예비 시행에 나왔어요. 어떤 구조가 나왔냐면 재심은 지문, 재심은 지문, 재심은 지문, 이런 신유형스러운 지문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들을 쫙 내리나요. 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동일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시조,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놓고 그들의 공통적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줍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현대시 플러스 고전시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랑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맨 처음에 단시조 하나 깔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단시조, 홍랑의 단시조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왕방년의 단시조도 가능성이 있죠. 홍랑의 단시조 그거예요. 홍랑의 단시조가 이제 갑자기 맨날 외우던 건데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새벽 3시 40분이라서 머리가 안 굴러가는데 홍랑의 단시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홍랑의 단시조 맷버들 맞아.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기억하시나요? 자,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이것과 관련돼 있는 즉 이별의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시조 나올 수 있고요. 왕방년은 이제 감정이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투영이라는 문학 개념어가 자주 사용될 때요. 감정이입을 가르칠 때 잘 나오는 왕방년 저 물도 내 마음 같구나 울면서 냇물을 흐르는구나 식으로 나오는 천만리 머나무길에 님을 여의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이제 저 물도 내 마음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단시조 즉 이별의 상황에서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단시조 뜨고 춘면곡이 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뜬다면요. 그 다음 님의 노래를 주는 거죠. 즉 어떤 이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시대의 작품들을 줍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작품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가 가진 공통 정서에 대한 문제와 공통 리듬에 대한 이야기와 차이가 나는 리듬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차이를 가지는 세밀한 정서의 차이점 이 4개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이 부분들 중에 어떤 것들이 출제화될 수 있습니다. 이별하고 있는데 대응을 어찌하고 있느냐가 서로 다를 수 있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 3작품 다 슬프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어떤 다른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단시조와 춘면곡과 님의 노래 시대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홍랑의
뭐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조선 전기 시대 때 쓰여 많이 나왔었던 어떤 단시조의 역할과 춘명곡의 이제 그 조선 중기 이후의 어떤 그런 작품의 양상과 일제강점기에 쓰인 님의 노래의 양상,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는 제시문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님의 노래에 대한 공부, 춘명곡에 대한 공부 다 따로따로 깔끔하게 해놓으셔야 수능날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진행해 볼게요. 자, 님의 노래 뭐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3음보의 리듬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7 5조의 형식을 따른다는 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했던 출제 방향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정말로 그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 예비 시행 때문에 생긴 생각이에요. 자, 결론을 내렸다. 시의 율법과 형식에 대해서 수능 출제가 안 된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출제한다면 김수월 시인만큼 매력적인 작가가 없다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출제연으로 들어가신 교수님들의 나이가 전반적으로 좀 많으신 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올해 안 나온 유명 시인이 출제된다면 누구보다도 김소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김소월이 출제된다면 올해 복합지문은 현대시 플러스 단시조 그리고 더해서 춘명곡까지 이것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자, 박목월 시인의 윤서월도 삼원보의 전통적인 것과 7호조의 음수를 통해 은우를 형성하는 작품이다.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저는 그건 빼긴 했거든요. 올해 사설모의고사 수업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선경후정의 개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다. 근데 저는 지금 김소월의 님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올해 예비 시행 문제나 상상 파이널 4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김소월의 시나 단시조 한 개, 춘명곡이나 명어름의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보기 같은 글들을 주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에 상당히 낯선 형태,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낯선 형태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착수하게 될 거고, 그 착수 과정에서는 그 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의식과 근본적인 포인트들을 공부했던 게 결국 선택지를 바꿔서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능이 논리적인 선택지를 출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공부를 철저하게 놓으시면 형식이 바뀌어도 금방 돌아와서 제대로 풀 수 있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조화시킨 선택지가 아름답게 정답이 될 것이라는 평가원 교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의 조화, 이거 꼭 생각하세요. 내용, 관념이, 즉 이별의 상황에서의 슬픔이 어떤 형식으로 구체화되었는가에 대한 출제 요소를 잘 파악해서 선택지에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비시행의 해당 파트 분석을 파이널 강의 때 진행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예비시행 그 파트 분석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그냥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소월의 두 작품 님의 노래, 산이의 중에서 뭐가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님의 노래라면 전 님의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춘명곡에서 꿈을 꿨지만 님에게 하고픈 한 말 다 하지 못하고 깬 거 관련 지은 선택지가 님의 노래와 춘명곡이 함께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의 노래가 출제되면 정말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포스근이 주의하세요. 음절에 수조절을 통해서 외형률을 맞춘 거나 하는 식의 선택지로 등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자, 이연해볼게요. 3개, 4개, 5개, 7개, 5개, 7개, 5개, 7개, 5개. 거의 병적으로 7호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스근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원래 포근이라고 하죠. 내 잠은 포근이 깊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6,5라는 거예요. 이것을 7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포근이를 포스근이라고 김소월 시인이 변형해낸 겁니다. 뭐 때문에요? 리듬 때문에 변형을 한 겁니다. 리듬 때문에 하나를 음절의 수를 조절한 거예요. 만약에 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이 음절이나 아니 그 리듬이나 이제 율격에 대한 얘기를 출제한다면 고전 시가 리듬의 계승을 물어보기 가장 좋은 표현은 이 포스근이입니다. 김소월 시인이 고전 시가의 리듬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즉 선택지에 음절의 수를 조절하는 것을 통해 뭐 매형률을 맞춤으로써 뭐 고전 시가의 리듬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택지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포스그니에 밑줄이 쳐 있을 수도 있고 안 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저라면 밑줄 안 쳐요. 그냥 내요. 그냥. 왜냐면 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런 게 있나? 라고 뒤지고 다니지 말고 포스그니를 보면서 아니 보지 말고 그냥 그 선택지를 보자마자 아 포스근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적절하다고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 음절의 수를 조절했다고? 아 포스근이 얘기하는 거구나. 고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시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꼭 공부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현대 시나 고전 시가 아니면 고전 소설에 대해서도 좀 찍고 싶은데 너무 오늘 밤도 늦었고 졸리기도 하고 동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예. 작품 리스트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1집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왜 이런 출제 포인트를 생각해냈었는지를 이제 알리는 동영상을 제가 좀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는 이제 나비와 철조망, 이제 등꽃 아래서, 그리고 님의 노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개만 더 한다면 이제 흰바람 벽이 있어 정도가 되겠지만 뭐 왠지 그냥 좀 세 개로 끊어버리고 싶네요. 현대소설, 저는 제가 내 작품을 다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이 쓸데없이 최중요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리스트를 다 공부도 하지 못하고 갔다가 수능장에서 제목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풀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한두 개라도 제대로 연계체감을 해서 시간을 줄여내서 독서 파트에 제대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좀 작품을 최대한 추려서 주고 있습니다. 올 적중보다 중요한 게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자, 현대소설은 만무방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와 이효석 작가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도 아주 매우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만식의 미스터방이라는 작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이유들도 지금 현대시를 설명한 것처럼 제가 뽑은 출제 포인트들이나 예상되는 정답 선택지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제가 혹시 오늘 좀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낮에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닐 때 제가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요,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일단 기본으로 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 유형으로 나온다면 논과 원령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요. 명어름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님의 노래가 나온다면 춤연곡의 가능성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세 작품 생각합니다. 논과 원령가는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나올 파트는 1월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1월은 EBS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EBS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좀 자비 없이 내용일치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가세요.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은 되는데 이제 예상해보자라고 하면은 5월령, 그리고 특히 8월령, 10월령, 11월 아니다 10월령,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좀 중략을 가지고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자비 없는 내용일치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주의할 만한 어떤 표현이 혹시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고 가시는 쪽으로 공부 이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어름 춘명공은 그렇게 길지 않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뭐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만약 진짜 만약에 아니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 자, 고전 소설은요 정말 진짜 다 얘기하기엔 좀 너무 그런데 저는 올해 잘 보세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마지막에 개정교과 이후의 고전 소설입니다. 박시전이고요. 사신남전기입니다. 그리고 임장군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시삼대록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요. 박시전 허구적 여성 영웅입니다. 사신남전기 꿈을 매개로 한 어떤 집안 사랑 이야기예요. 그쵸? 뭐 사랑 이야기가 이제 지문의 메인에 등장하진 않겠지만 이제 사신남전기라는 작품 자체가 어떤 가족 간의 이제 부부 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임장군전 허구가 아니라 실존했던 전쟁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쵸? 허구 여성 영웅이 나왔고 실존 전쟁 영웅이 나왔습니다. 유시삼대로 역시 가족 간의 어떤 스토리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은 영웅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영웅 키워드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영웅이다가 아니라 어떤 영웅이냐의 키워드를 맞추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웅이라 인식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숨은 영웅 혹은 민중 영웅의 키워드가 올해 수능 고전 소설을 좀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예덕선생정이고요. 임진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11작품, 최중요 11작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진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의병장들의 스토리가 있고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요. 사명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EBS에 나온 부분은 여기에요. 여긴 나올 겁니다. 얘는 안 나오고 얘가 나올 겁니다. 임진록이 출제되면 중략을 토대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의병장과 사명대사 모두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이 국난을 맞아서 어떤 영웅적 행보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뭐 선지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어떤 장면이나 대사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강에서는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출제의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가주셔도 돼요.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명대사는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고 이제 의병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간략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중력을 기준으로 분류적 공통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출제 영향이 잡힐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평상시에 주목받는 계층이 아니었지만 이제 국난을 맞았을 때 어떤 영웅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민중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물어보고 싶다면 임진록의 출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숨은 영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영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엄행수 즉 예덕 선생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그 당시 이제 그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새로운 인간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새로운 인간상 좀 괜찮지 않나요? 허구의 여성 영웅, 실존했던 전쟁 영웅,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영웅. 저는 이게 2021학년도 수능 고전소설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총 제 파이널에는
총 26작품이 있어요. 총 26작품이 있는데 올해 수능에는 157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최중요 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 보통 60개, 80개, 심하면 100개 이런 것들, 이 정도의 작품풀을 굉장히 출제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작품이니까 모두 공부해라. 당연하죠. 지금이 3월이라면요. 지금이 6월이라면 당연하죠. 학생이라면 응당 그 정도 공부해야 되죠. 근데 수능 2주일 남겨놓고 1주일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 중요한 작품을 80개 뽑은 다음에 157개 중에 80개 뽑은 다음에 나 내 작품 다 맞췄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강사의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작품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갈 수 있는 11작품, 26작품, 전 26작품의 목표는 3작품이고요 11작품의 목표는 2작품입니다. 적중되는 게요. 수능에는 157개 중에 4작품이 출제됩니다. 작년에는 155작품 중에 역시 4개가 출제됐고요. 저는 155개 중에 12개를 찍었고 그 중에 2개가 출제됐습니다. 올해 몇 작품 나올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제가 공부한 대로 공부해서 만약에 그 작품이 나왔다. 연계체감 제대로 하시고 시간 확실히 줄여서 비문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개가 나왔다. 그럼 수능을 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11작품을 정말 제가 얘기한 깊이대로 공부를 하고 가셨는데 만약에 2작품이 출제됐다. 절대 수능을 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문학이 15분대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문학이 15분대에 그냥 보자마자 선택지 이거였네. 정답에 직진하는 쪽으로 두 지문을 그냥 그대로 거의 시간 낭비 없이 풀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작품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실력대로 푸세요. 물론 연계체감으로 하면 2작품도 이런 부분에만 집착하느라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겠죠. 자기 실력과 연계체감의 공부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조화될 때 비문학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제대로 된 멘탈로 제정신을 가지고 푼다면 정말 최고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제가 매년 EBS를 파이널로 진행할 때 제 학생들한테 주지시키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6작품에 대한 리스트는 어차피 지금 알아봤자 큰 소용없어요. 11작품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